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거기에다가 이제 위안화 가치가 7위안을 떨어져서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지는 등 안팎으로 굉장히 힘든 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 오늘 특별히 좀 긴급하게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어제 전화를 드려서 오늘 이제 갑자기 나오시게 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어제 밤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떨어졌어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한마디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직접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너무 거품입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비농업분, 고용 이거로 평가하면 미국 주가가 한 20%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대평가된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또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 안전자른 선호도 있지만은 국채 수익률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 들어가 있거든요.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금리 하락 때문에 주가가 오랬는데 이제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 기업 이익 증가율 이게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대평가되는 부분이 저는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대평가가 되긴 됐었지만 그래도 뭔가 가대평가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만한 사건이 필요한데 그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좀 불거진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사실 교수님을 직접 모셨을 때는 저희가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일본과의 무역 규제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서 좀 보신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좀 이게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올해 소비세를 인상하기 전에 좀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눈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교수님께서의 생각은? 뭐 정치적 측면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평화헌법 개정. 최근에 저는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청균세로 유명한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대변동이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 보니까 2차 세전 끝나고 독일 사람들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는 등 진정으로 사과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2차 대전 저는 일본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만행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이 미국 대학 교수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자기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일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0월 달에 8% 소비세를 10%로 인상하지 않습니까? 일본 경제가 이축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도 미리서 대응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애소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보시죠. 세계 GDP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94년에 17.7%였어요. 근데 작년에 5.9%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데요. 사실 이번 무역 전쟁은 미국하고 그 뒤에 일본이 일으킨 거거든요. 두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계 경제에서 역할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견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일본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일본의 정치 세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뭐 견단련도 있을 것이고 일본 의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가장 항상 주장하고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 바가 교육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 단계 더 나가서는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일본이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계속 세계에서 역할이 계속 축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안 좋은 상황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잖아요. 안 좋은 상황을 타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피해가 되는 거니까 그 피해가 어떤 정도 될까요? 사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무역 구조를 보면은 미국 특히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중동, 일본에다 쓰는 구조거든요. 네. 중동에서는 원유 도입하니까 어쩔 수 쓸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죠. 네. 네, 문제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작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한 240억 달러 됐는데 네네.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뭐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에서 소재를 사가지고 네. 그걸 자본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면은 중국은 중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일본이 뭐 소재를 수출 안 해주면은 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경제가 중국 나중에는 미국 그러니까요.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사실 그 소재를 좀 개발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기업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소재라는 게 네.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뭐 1년도 걸릴 수도 있고 5년도 걸릴 수도 있고 뭐 10년도 걸릴 수도 있고 네네. 이런 거니까 당장은 우리 경제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얼마나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게 네네. 따라 다른데요. 일본이 수출 전면 금지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수출은 하기는 할 텐데 네. 그거를 조절한다는 우리가 것이죠. 눈으로 보고 있을게 이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랬을 때 뭐 현대경제와 여러 연구에서 그 효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뭐 GDP가 0.4%에서 우리 GDP가 0.8%까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수출 중에서 네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 11%였어요. 네네. 근데 작년에 보니까 21%거든요. 많이 늘었죠. 예, 네.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은 네. 수출이 21% 차지한 만큼 있는 만큼 그만큼 수출이 감소하고 또 우리 GDP에서 작년 기준 실질 GDP 기준으로 수출이 43%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것이죠.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가 들려와서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방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사실 처음 들어본 얘기신 거죠, 지금? 저는 조만간 지정할 줄 알았는데 근데 좀 원래 빨리 나왔네요.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1년에 두 차례 매년 4월, 10월인데 10월에 한데 그만큼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다급했다는 것이죠. 아마 네네. 빨리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환율 조작국으로 원래는 4월하고 10월입니다. 그 보고서가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나오는 환율 날이 보고서가. 있잖아요. 상관없이 이렇게 지정할 수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거기서 세 가지 원래 조건인데. 세 가지 조건이에요. 네. 경상수 적자가 GDP 대비 그러니까요. 2%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네네. 2%로 하향 조정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미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외환시장 개입 비용이 GDP 대비 2% 넘어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중국은 첫 번째, 세 번째는 해당 안 했고요. 네.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작년에 4천억 달러 넘었거든요. 네. 거기다 어제 이안 달러 환율이 7이안이 넘으니까 아마 미국이 지금 급하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저거는 비서영상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이 사실 일방향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중국에서 이게 일방향으로 개입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사실 중국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달 말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앞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 내용을 보면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만 증가했고요. 투자 감소했고 특히 수출이 지난 2분기 5.2% 감소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제가 거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경제 소비 중심으로 금방 이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안 달러를 저렇게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미국이 빨리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은 미국 공공기관이 중국산 수입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이 상당히 제한받을 수가 있죠. 제가 공공기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미국 공공 관련 기관들이 중국산 제품을 전부 수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한일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좀 시작됐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열리게 될 아시아 증시에서 이게 또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혹은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이제 중국산 수입품을 미국이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외환 시장의 자체 움직임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한마디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지금 금리를 인하해봤자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연방 기금금리를 5.25에서 0%까지 내렸어요. 네네. 그리고 세 차례 양적을 통하여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2.25에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만 네. 내릴 여지도 크지 않고요. 지금 미국 그다음에 소비자들 가계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기업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요. 그러면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 이기전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60%예요. 지금 105%거든요. 재정 정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하죠. 환율을 이하나를 상대적으로 절상시키겠다는 절상시켜서 겁니다. 달러 약세를 만들겠다. 예.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유도하니까 어제 우리 환율이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금융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환율이 올라갔습니다만 네네. 우리 환율도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증시에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재정과 통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물론 통화는 쓰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많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리고 재정을 쓰고 싶은데 얼마 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부채를 막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풀어갖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 거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뭐 어제도 좀 트럼프가 금리를 더 인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저는 계속 이번에도 다시 0%까지 내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또 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돈을 많이 공급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은 2008년에 미국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한다 해서 한 해 동안 돈을 2배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 유도하고 엔이 강세되니까 일본이 한율 전쟁에 가담하고 2014년부터는 유럽 중앙은행도 한율 전쟁에 가담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는 촉발점이 됐습니다만 미국이 또 금리 더 인하하고 돈 풀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또 그 뒤에 일본 또 유럽 중앙은행까지 가면서 또 한 번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저는 늘어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교수님, 있습니다. 근데 그 달러 약세라는 한 가지 측면만 보면은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일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니까 위안화 가치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시장에 들어왔을 때 환차익을 얻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길게 보자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어? 우리가 미국 관공서에 판매하는 그것도 수출을 막은 거네라고 하면서 강대강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분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도 분쟁이 심화될 수가 있죠. 저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서 그동안 시나리오가 금융 전쟁으로 갔다가 심화하면은 무력 전쟁 갈 수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금융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아마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금융 강국이고요.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미중 무역 협상이 상하이에서 했어요. 그렇죠. 중국이 상하이를 무역 금융 센터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중국이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중국이 미 국채를 일부 팔면서 달러 가치를 흔들 수도 있어요. 달러 기축통화 그 이치를 좀 약화시키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나라도 뭐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후에 있는 문제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경상수지 애완보유고 하면 어제 환율이 1215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높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높다고 그러면 우리 주식 그렇게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저희가 그 재무부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좀 그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그 시장이 어제 하락했던 그 내용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시장이 그 7% 넘게 빠지는 모습이 또 있었기 때문에
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율이었습니까? 네, 저는 우리나라 주가는 그냥 수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출이요, 네. 네,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그래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네네.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88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7월 일평균 수출이 18억 5천만 달러로 평균 20만 달러. 수출이요. 네, 평균 실제로 네. 예, 일시로 일하는 날짜 네네. 18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요. 그 연까지 2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수출이 급감했죠. 예, 수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소비 투자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마저 급감하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지고 기업 이익도 더 떨어질 것이다. 네. 예, 저는 한국 주가, 우리 주가 볼 때요. 그 지표 하나만 보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 이제 그걸 꼭 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예, 지금 찾아봤었는데 그래프에 나왔는데.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여주셨는데 20억 달러, 일평균 20억 달러였습니다만 지금 18억 달러까지 예, 지난 7월에요. 지난 7월에 떨어졌다. 예.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나가게 되니까 이제 외환 시장이 또 올라갔던,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졌던 그런 네. 것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일평균 수출이 당분간 좀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없어 보이시네요. 예, 그래서 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일평균 수출이 계속 뭐 20여억 달러 안팎 정체 상태 보였고 우리나라 주가도 조정 보였고 네. 2011년 한 해 때는 반도체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올라갔고 주가도 올라갔어요. 근데 네. 지금 다시 20억 달러 안팎에서 정체된 거는 주가가 계속 제자리 걸음할 거라는 거죠. 그냥.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일평균 수출까지는 저희가 좀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걸 좀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은 사실 그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뭐 바이오 제약주, 그렇죠. 뭐 바이오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바이오는 성장 산업이죠. 네. 저는 억석을 가리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가 뭐 급나가는데 네. 여기서 정말 그 가능성이 있는 미래 전망이 있는 것들은 다시 그 제자리를 찾아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점차 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점차 안정되는 국면이 뭐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오르는 국면은 아니지만은 예, 더 이상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종합을 좀 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우리나라는 이제 일평균 수출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거라고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코스닥 시장은 뭐 바이오주가 좀 네. 그래도 성장 산업이니까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을 부탁드린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2,000에서 2,200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그 박스권 그렇죠.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박스권이 좀 한 단계 밑으로 떨어졌다. 뭐 1,900에서 2,100이든지 뭐 떨어진 국면 이런 국면을 그냥 ETF를 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나와서 좀 금종 관심 가지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저는 금값이 앞으로 4, 5년은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가치인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달러 약세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달러 가치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금값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한율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세계 M2하고 GDP 이게 금가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봤을 때 네네. M2 마샬 K라고 그러죠. 네네. M2가 GD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때 금값이 크게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1%포인트 증가하면은 금값이 한 1.5% 올랐어요. 네.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 하락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저는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대체 자산에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하락과 유동성 확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갖고 시장에 대응하면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예. 하반기 증시 전망, 우리나라 증시 전망이요. 예, 저는 이제 계속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수출 일평 수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1900에서 뭐 2100 사이. 지금은 거의 저는 박스권 하단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예, 여기서 뭐 주식을 팔기보다는 시점을 팔아가지고 이제 뭐 좋은 주식들 네. 뭐 단기 반등을 기대하면서 사는 시점이 아닌가. 예, 물론 상승 추세는 아니고요. 네네. 예, 저는 뭐 미국 주가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폭락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때 한번 충격을 받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1900에서 2100 이 사이에 박스권이니까 그 사이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굉장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긴급 진단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